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고병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종로구 출신 고병국 의원입니다. 한때 유령마을로 불리던 곳이 있습니다. 돈이문 박물관 마을입니다. 지금은 전에 비해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물론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수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돈이문 박물관 마을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는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2부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이부 시장 진희선입니다. 질문에 앞서 돈이문 박물관 마을 조성 사업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사업 규모 연면적 9,203제곱미터, 총 사업비 약 1,212억 원, 그중 현재 사업이 완료된 1단계 공사비 330억 8,500만 원, 사업 시행자 SH공사, 사업 방식 서울시와 SH공사의 대행 협약,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돈이문 박물관 마을 조성 사업의 주요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시장방침체 100호에 의거 사업계획 방침이 수립되고 2015년 12월 SH공사와 대행 협약을 체결합니다. 2016년 7월 조성공사가 착공이 됐고 2016년 9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근린공원에서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됩니다. 2017년 6월 재정비 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를 통해 사업 부지는 종로구로, 건축물은 서울시로 기부 체납됩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없으시죠? 네. SH공사와의 대행 협약서 중 제5조 사업비 확보, 시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예산 확보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15년 12월 30일 서울시와 SH공사의 대행계약은 서울시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러한 과정이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돈이문 박물관 마을 조성 사업은 당초 전면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요. 제가 역사 전문가들과 같이 그쪽 지역을 조사하고 탐구를 해보니까 서대문에서 들어오는 첫 번째 마을, 그래서 세문안이라고 네, 그러는데요. 부장님, 오늘은 제가 해명을 듣기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네. 사실은 그간에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관계만 정확히 네.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위반입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면 이제 당초에 이 사업을 SH에 위탁 개발을 해서 수익 사업 구조로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토지 문제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소유권 네, 문제가. 알겠습니다. 그 그래서 내용도 대형 잘 알고 사업을 하다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받지 않았습니다. 예. 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관련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공유재산 업무 편람에 따르면 중요재산 20억 원 이상 6,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기부 체납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득한 후 체납하여야 합니다.
돈인문 박물관 마을은 2017년 6월 30일 사업 부지는 종로구로, 건축물은 서울시로 기부 체납되었습니다. 부시장님, 기부 체납 네. 결정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질 못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위반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관련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6년 7월에 돈인문 박물관 조성공사를 착공한 뒤 뒤늦게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근린공원에서 문화시설 용도로 변경도 하기 전에 이미 공사를 착공한 것입니다. 부시장님, 엄밀하게 따지면 이 부분도 위법이시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사전에 좀 구두적인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엄밀하게 따졌을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위반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관련입니다. 부시장님,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중기 네. 지방재정계획 수립하셨습니까? 네. 이것도 뭐 당초에 저희가 유탁 대행으로 했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안 있습니다. 했습니다. 예. 지방재정법 제33조 위반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관련입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시장님, 총 사업비 1,212억 원 규모의 돈인문 박물관 마을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받으셨습니까? 이건 저희가 사후에 투자 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받으려고 했으나 네, 이미 완료가 된 사업이기 예.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투자 심사는 했습니까? 예, 투자 심사는 했습니다. 했습니다. 2019년 5월 14일 날 했습니다. 그러나 1단계 공사가 사실상 끝난 뒤에 투자 심사가 지방재정법 37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건 프로세스가 당초부터 저희가 상정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위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지방재정법 33조, 지방재정법 37조 모두 위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 이제 공원으로 조성될 마을을 한양 조성의 첫 관문으로 해서 재생 마을로 돈인문 박물관 마을로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업은 물론 재생 사업도 처음이긴 하지만 이러한 사업 자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행정을 지내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실무부서하고 얘기하면서 꼼꼼히 챙기면서 사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치유해 나가고 있고 또 관계 상임이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도 구했고 사과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실무자들도 질책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는 개선 방안들이 나오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 실무자들이 힘든 과정을 겪었기 기사님,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용기를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법령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기도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서정엽입니다. 예, 기도실장님. 네, 앞서 말씀드린 돈인문 박물관 마을 사업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혹시 기도실장님 이견 있으십니까? 아니 뭐 조금
절차상 미만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과거의 문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와 미래의 미래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제조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늦어도 다음 회계년도 세출 결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에 회계년도 세출 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금 2020년 예산안에 돈이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 대행사업비 1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동법 동조항에 의하면 조성공사 사업비 118억 원을 2020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무 부담 행위에 해당되는지는 그거는 조금 더 한번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등을 통해서 채무 부담 행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채무 부담 행위일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다음 회계년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세출 예산에 반영했어야 합니다. 늦어도.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도누만 박물관 마을 조성 사업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사실 뭐 이 경과에 그때 관여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번에 질의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신다라는 뜻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돈이문 박물관 마을 조성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법령을 무시하고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 등 각종 선행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누군가가 치유해야 한다면 결국 그 유일한 주체는 역시 우리 서울시 의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비를 선지출한 SH공사의 재정 여건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맞으시죠, 시장님? 그리고 예. 매년 갚아야 할 이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신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진실 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120 다산콜재단의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로는 생략하고 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20 재단 이사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120 다산콜재단 이사장 김민영입니다. 예, 이사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빠르게 진행할 테니 가급적이면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산콜재단의 민영응답 처리 흐름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민이 전화를 걸면 대기 인원이 30명 이내일 경우 상담사 연결이 시도됩니다. 이를 인입이라고 합니다. 연결이 안 되면 3분씩 3번을 대기합니다. 3번을 대기해도 연결이 안 되면 강제 종료가 됩니다. 한편 시민이 120 전화를 걸었을 때 대기 인원이 30명을 초과했을 때 강제 종료가 됩니다. 이 또한 포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다산콜재단의 응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다산콜재단의 응답률은 핵심적인 경영지표입니다. 인입량 대비 응답 건수의 비율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응답률을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하가 81%, 2018년 11월의 경우 최고 91%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기간 중 평균 응답률은 85%입니다. 지금부터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산콜재단은 2018년 6월 1일 그동안 응답률 산출 방식에 일부 왜곡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공무원 다산콜재단 통화대기후 처리방법 조정계획안에 따르면 상담사 연결 시도 중에 계속 대기를 선택할 경우 실제로 상담사와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응답 처리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담사와 연결이 안 되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통화한 것으로 카운팅되고 이것이 다산콜재단의 응답률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재단의 응답률 산출 방식 변경 이력 자료를 요청했고 재단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변경 일자 2019년 3월 24일 변경 내용 실제로 상담사가 응답한 건수에 대해서만 계산되도록 수정. 이사장님, 예. 응답률 산출 방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고도 왜 9개월 동안 방치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약 10년 동안 그 계속 같은 방식의 응답률, 그러니까 응대율 계산 방식을 이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기존의 통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2019년 3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전체 콜센터 시스템 개편과 함께 해당 사항을 수정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9개월 동안 그러면 이 통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과정이 있었습니까?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고요.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그 일종의 이제 서면으로 남기기보다는 내부에 120 관리팀과 새로 구성된 재단의 시스템 관리팀 그리고 경영진 등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논의하지 않고 내부자들끼리 자료도 없이 논의했다는 것은 이 통계 왜곡 현상을 그냥 덮어두고자 했던 의도는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은 오랫동안 10년 동안 유지해왔던 통계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 3월 그 전체 콜센터 시스템 개편과 함께 하자라고 한 그러니까 일종의 말씀하신 방향을 것처럼 정했습니다. 3월 24일 날 산출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3월 24일 이전에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는 보고를 이사님께서 받으셨습니까? 해당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3월 24일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전에? 그러니까 그 종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콜센터 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종합적. 저는 이미 이 부분에서 재단의 통계에 대한 신뢰가 상당 부분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원인 불명의 통계 이상 현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은 2018년부터 약 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상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3월 24일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한 직후 평균 85%를 유지하던 응답률이 4월, 5월 두 달 동안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4월 달은 71%, 5월은 73%밖에 안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급락 현상인데요. 이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핵심은 그 기존의 그 30인 이상의 대기 건에 있어서 자동 종료되는 해당 시스템의 오류가 있었음이 나중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콜 배분 시스템을 교체했는데 해당 그 콜 배분 시스템의 오류들이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율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에 따른 응대율 하락이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언제 확인하셨다고요? 6월 그러니까 5월 이후에 확인이 되었고 여러 차례 이제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관리팀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5월 이후에 확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재단의 답변 내용, 재단의 공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률 급락 현상에 대해서 재단 운영본부에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 추진단이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의 핵심은 응답률의 감소는 포기율의 감소로 인한 인입량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응답률 데이터 패턴을 비교했습니다. 먼저 좌측에 2018년 패턴을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총 인입입니다. 빨간색이 포기고요. 녹색은 인입, 보라색은 응답입니다. 콜센터의 월별 데이터가 대부분 저 2018년도 4월, 5월의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을 한번 보시죠. 4월과 5월의 패턴입니다.
실제로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응답 건수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포기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포기가 줄면 당연히 인입이 늘죠. 응답률은 인입량 대비 응답 건수의 비율로 산출된다고 이미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응답 건수는 비슷하지만 인입량이 늘었기 때문에 응답률이 하락했다는 설명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면 저 빨간색의 포기가 왜 줄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죠.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 예, 그리고 그것을 5월 이후에 인지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예. 자, 사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미 재단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재단의 운영본부는 시스템 구축 추진단에서 해명한 포기의 하락에 대해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이 이제는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해당 사항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단에서는 원인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답변들이 오고 갔습니다. 여전히 이유는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죠. 예,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유 과정들을 쭉 점검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콜 분배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핵심적인 원인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됐지만 됐습니다. 아직 검증은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검증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으로도? 일단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2019년 6월 1일 그동안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든 것이 정상화됩니다. 6월부터 지금까지의 응답률은 예년 수준을 다시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패턴, 문제가 된 금년 4월, 5월의 패턴, 좀 이상한 패턴이 6월 이후에는 다시 패턴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문건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24일 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의견은 단순 시스템의 개선으로는 개선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당시 6월 24일 날 이미 응답률과 모든 시스템은 정상화되어 있었던 시점입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실은 정확한 원인 규명들이 어려웠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콜센터, 그러니까 콜 인입 배분 시스템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좀 부분적인 개선들이 좀 축적이 되었고 해당 사항이 6월부터 반영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모든 것이 다시 정상화된 이유도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십니까? 당시에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해당 2개월 동안 벌어진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명 작업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콜 시스템 배분 알겠습니다. 시스템 자체에 같은 문제가 있었다 말씀이시니까요. 이렇게 보고 이 있습니다. 대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률 이상 현상의 원인은 포기율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응답률 정상화의 원인도 포기율이었습니다. 포기율이라는 것이 이유 없이 증가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이 시스템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핵심은 기존의 전화 콜 인입 배분 방식에서 전화와 문자, 그다음에 다양한 챗봇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을 동시에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거기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그것들을 고쳐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렇게 거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흐름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에서 대기 인원 30명 이내 저 부분 있죠? 예. 만약에 저 대기 인원을 30명이 아니라 40명으로 늘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기율이 포기가 늘어나겠죠? 줄겠죠? 줄게 되겠죠. 인입이 늘고 응답률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지라도.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부터는 제 추론입니다. 저는 그 단서를 2019년 6월 17일 문체위 추경심사 회의록에서 발견했습니다. 6월 17일은 4월, 5월 2달 동안에 그 미스테리한 현상이 모두 해소되어 있었던 시점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기억을 돕기 위해 속기록을 준비했습니다. 상담 시스템 개편 이후에 일시적으로 약 5%에서 10% 응대율 하락이 있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10% 이상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게 반복되는 것들이었다. 그 이전에는 8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최근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71%로 급락하는 현상은 전혀 재단의 역사상 확인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 응대율이 하락된 부분은 지금 이 시스템을 개편하지 않고는 보완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하루빨리 추경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정리하면 시스템 개편 후 응답률 하락이 있었고 장비를 교체하지 않으면 개선이 어렵다 판단해서 하루빨리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장하신 대로 됐습니다. 상담석 PC 가상화 구축 사업 추경 13억 9,830만 원 확정. 이사장님께서는 문체위에서 상담석 PC 추경 사업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직전 4, 5월의 응답률 하락 현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이미 시스템이 응답률이 모두 정상화된 시점이었습니다. 6월 17일 문체위에 참석하시어 발언하시는 동안 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응대율이 복원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저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여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 응대율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고, 예, 해당 포기율 문제 이외에 실제로 상담석 현장에서는 그 PC 꺼짐 현상이라든지 백화 현상과 같은 그 가상화 PC 작동의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들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했습니다. 추론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0억 원을 들여서 새로운 상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2달 만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이 필요하다. 과연 그렇게 했으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문체위 위원님들께서 이 추경 예산을 승인해 주셨을까요?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 승인해 주셨겠습니까? 아마 안 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문체위에서 하신 답변처럼 상담석 PC는 응답률 하락에 따른 시급성 때문에 계획된 것입니까? 아니면 응답률과는 무관하게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 PC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년도에 내구 연한이 돌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 계획을 내년 예산으로 잡으려 했으나 실제로 시스템 개편 이후에 이런 응대율 하락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상화 PC 작동 오류들이 빈발하면서 해당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단지 저 부분만 가지고 보고를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해당 그 내구 연한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조기에 집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구 연한과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장비 교체는 원래 응답률 하락과 무관하게 계획이 되어 있던 사안입니다. 2019년 3월 29일 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상담정보 시스템 전환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시스템이 전환한 뒤에 5일 만에 생산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상화 PC 느려지는 문제, 원인 파악 완료. 추경을 통한 장비 교체 예정. 장비 교체 필요도 아니고 장비 교체 검토도 아니고 예정입니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장비 교체가 앞서 말씀하신 내구 연한 포함해서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을까? 그 부분도 사실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9년
9월의 ISP 보고서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의 일부입니다. 3억을 들여서 만든 용역 결과물입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이 보고서에서 PC 가상화 서버 장비 운용 현황을 보면 평균 사용률은 10% 수준, 전반적으로 서버 가용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사용률 10% 수준이던 장비가 1년 반 뒤에 불안정해졌다.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비가 노후화되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장애 이력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라고 했습니다. 제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장애 현황과 관련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 이력 및 조치 내역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요 정황을 토대로 한 제 추론입니다. 재단 상담 시스템 신규 구축 후에 PC 가상화 구축 사업 추경을 확보한다는 내부 방침은 이미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안 예산 심사 직전 4월, 5월 2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응답률을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률 하락은 대기 인원 30명을 40명으로 설정만 바꾸면 간단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응답률 하락을 근거로 추경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를 적극 설득했습니다. 예산 확보 근거가 마련된 후에 은근슬쩍 다시 정상화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락 수준을 유지하면 재단 경영 지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론입니다만 이러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추경을 의회에 요청드렸었던 핵심 요인은 그 응대율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화 PC의 작동 오류들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과 당시에 국정원이 요구했었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윈도우 10 시스템의 개편 등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상임위에 추경 예산을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그 아마도 좀 이해하기 쉽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응대율 하락 같은 것들을 조기에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가상화 PC의 개선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하지 않아도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이야기하면 다 이해합니다. 국정원 지침과 관련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질문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추론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죠? 조금 조금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더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9년 6월 17일 회의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스템 전체 개편 내용에 관련해서는 81억이 소요된다는 추계가 있었고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그 다음 단계 사업을 해서 2, 4단계 사업까지 다 돼야 전체 120 상담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계획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사장님, 저 81억의 추계가 어디서 나왔고 이 단계별 사업의 추진 근거가 무엇입니까? 81억은 애초에 2016년부터 17년까지 진행되었던 ISP 그러니까 정보화 전략 계획에 따른 일정 추계 예산입니다. 그리고요, 단계적 사업의 근거는 무엇이죠? 그러니까 해당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영역들 중에서 우선 급한 것들이 상담석 AP와 그다음에 콜센터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 알겠습니다. 이후에 그 네, 내부 연합이 알겠습니다. 도래하지 않았던 가상화 PC 개편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81억 추계와 단계별 사업의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고 했더니 두 가지를 제출했습니다. 81억 추계의 근거로 2017년 ISP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81억은 여기에 없습니다. 단계별 시스템 개편 계획의 근거로 역시 ISP 보고서와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생산한 콜센터 시스템 구축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없습니다. 단계별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 추계, 주먹구구식 사업 계획일 뿐입니다. 제가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뭐냐? 망 연계와 이중화입니다. 2017년 ISP 보고서에서는 서버 가상화 신규 도입과 망 연계 시스템을 주요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시스템 구축 사업 정보화해타 심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시스템 안정성 및 가용성 보장을 위해 주요 사항 이중화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구축 완료 후에도 이 망연계 이중화 관련된 정보화해타가 계속 신청되고 예산이 계속 반영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정보 시스템 담당관의 콜센터 정보화해타 심사 결과들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상담 시스템 구축 시에 모든 시스템의 이중화를 완료했는데 하다 보니까 행정 서비스 연계 시스템이 누락되었더라. 그래서 이거를 2019년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2020년에 다시 재추진하려고 한다. 2019년도에 망연계 이중화 구축은 2020년에 하는 연계 시스템 이중화는 다른 사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억 원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라고 해서 신규 시스템 구축 예산 59억 원을 전액 승인했고 금년 3월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자꾸만 뭐가 빠졌고 자꾸만 뭐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정보 시스템 담당관은 그 말이 맞다, 적정하다 그럽니다. 뭐가 빠졌고 뭐가 부족하다면 수십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한 누군가가 먼저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은 없고 예산은 끊임없이 투입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ISP 연구 보고서는 사실 이제 재단 설립 이전에 서울시가 그 의뢰해서 만들어진 연구 보고서입니다. 해당 사항에 보시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그 우선적으로는 망 연계와 콜센터 시스템 구축 부분, 가정화 PC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나머지 요소들, 예를 들어 그 가정화 PC의 구축이라든지 망의 이중화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요. 예, 이사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다음 시정 질문을 통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다산콜센터 상담사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소위 감정노동이라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콜센터의 시스템은 이분들을 위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시민들의 고충을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재단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의 장난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장님은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120 다산콜재단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시장님의 철학이 담긴 조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단은 응답률 왜곡 현상을 발견 후에도 즉시 수정하지 않았고 또 응답률이 급등락하는 통계 이상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도 제대로 모르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단 내부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도 묵살했습니다. 재단의 넓게는 우리 서울시의 통계에 대한 신뢰가 상당한 부분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잘 확인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정보화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통계 조작일 수 있다는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정보화 사업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단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산콜재단은 물론 서울시의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회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느 상임위를 막론하고
정보화는 만병통치약처럼 대접받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겠지라고 막연히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산콜재단의 사례를 보면서 정보화 사업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교묘한 함정들이 많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희는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참고로 하시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